페어북 제82권 원하고 바라올 건데.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방송에 앞서서 목소리 갑자기 너무 작아지신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그래요, 여러분. 네. 오늘은 방송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소식 두 가지. 하나는 며칠 전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그래서 태국이 이제 아시아 국가 세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고요. 네, 이게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상원에 올라갈 거고, 태국은 아직 왕실이 있어서 왕실에 허가가 아마 있어야 될 것으로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120일 이내에 정식 발효된대요. 왕실의 승인을 받으면. 근데 왕실이 승인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 뜻이면? 그건 모르겠어요. 이래서 전제군주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일본 법원에서도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본 삿포로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이제 위헌이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아, 맞아요. 라고 판단했고, 같은 날에 도쿄 지방법원에서도 헌법 위반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시아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하지 않는 마지막 국가가 되는 것 아닐지. 아마도 북한과 더불어? 사실상 한 나라니까. 그치. 이런 것까지 한민족일 필요가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태국은 동성혼 법안을 찬성 400, 반대 10으로 압도적 지지를 얻어서 통과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원과 왕실의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가 세월호 10주년입니다. 10주기입니다. 10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벌써 10년이 됐다는 게 약간 믿기지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굉장히 예전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을 잊어가는 분위기도 요새 정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조장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세월호 관련해서 책이 나온 게 몇 권 있어요.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의 말을 이어갑니다. 이런 책들이 신간으로 나와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10주기를 기념해서 영화라던가 간담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소식들을 찾아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방송이 이제 나갈 때쯤이면 4월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10주기가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애도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책 원하고 바라올 건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 김보영 작가님의 책, 그러니까 오늘은 엔솔로지이기 때문에 김보영 작가님이 참여한 책인데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책은 김보영 작가님이 참여하셔서인 것도 있지만 신세 엔솔로지라는 기획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획이고. 진짜 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안전가옥에서 나왔다는 것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근데 안전가옥은 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소재는 정말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안전가옥 책을 다룰 때마다 했잖아요. 항상, 왜냐면 저 항상 생각하거든. 맞아. 근데 왜 내가 궁금한 건 왜 안전가옥은 근데 바뀌지 않을까. 저희 방송을 안 들으시니까. 저희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골랐고요. 실제로 재밌는 책이어서 저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저자를 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저희 저자가 총 5분이 계시고요. 먼저 김보영 작가님이 첫 단편을 쓰셨는데 김보영 작가님은 이미 저희가 지난 페어북인 종의 기원담에서 많은 부분 이제 양력을 언급했죠. 2004년 촉각의 경험으로 등단하신 후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SF 작가로 이름을 날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편을 쓰신 이수연 작가님은 SF 작가이자 번역가로 패러노멀 마스터, 근방의 히어로가 너무 많사오니 등 다수의 엔솔로지에 참여하고 어슐러 르긴의 해인 시리즈, 옥타비아 버틀러의 킨 등 수많은 SF, 판타지, 그래픽 노블 등을 우리말로 번역해왔습니다. 위례 작가님은 단편 미궁에는 괴물이로 첫 고료를 받은 이후 다수의 단편 소설을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해왔으며
2019년 장편소설 마왕이 너무 많다를 문피아에서 완결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백관의 왕의 이른이라는 소설집이 아작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김주영 작가님은 90년대 후반 장편소설 나호 이야기를 연재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 10번째 세계, 시간망명자 등으로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환상문학 웹진 거울의 편집위원 및 독자우수 단편 심사위원회 단연간 역임하였습니다. 이선화 작가님은 본책 만책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 있는 분으로 증명된 사실, 기이현상청 사건일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등 다수의 소설을 연재 및 출간하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원하고 바라올 건데는 상상 속의 신령스러운 동물인 신수를 소재로 삼은 5편의 소설이 담긴 단편집입니다. 신수를 둘러싼 다양한 배경과 설정, 인물들의 강한 바람과 소망의 감정을 엮어낸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짐승을 쓰러뜨리기 위한 기술이라니 그야말로 옛 성현들이 쓸모없다고 지적한 용을 죽이는 재주인 도룡지기 그 자체 아니야? 어찌 그쪽은 도룡지기 따위를 시험하겠다면서 아까운 일생을 바치려 해. 그야 정말로 용이 세상에 나타난다면 그 용을 상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도룡지기를 배운 사람뿐일 테니까. 175쪽 달팽이의 뿔 이산화. 너는 맥을 찾아 철창에 갇힌 사람들 사이를 거닐었다. 너는 언젠가 잊고 있었던 외로움이 다시금 왔다는 걸 알았다.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었던 때를 기억했다. 114쪽 맥의 배를 가르면 위래. 꿈도 현실도 아닌 이야기. 그래서 신수 엔솔로지가 처음 나왔다고 들었을 때는 이미 흥미로웠고 읽지 않았는데 네, 굉장히 바로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네요. 오프닝과. 이미 흥미로웠고 저는 약간 나는 좋아하는데 읽지 않았지만 이미 좋아하는데 이게 팔릴까? 하는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때. 진짜요? 저는 잘 팔릴 것 같았는데 약간 전통 소재니까? 근데 우리가 전통 소재를 말할 때 신수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진 않죠. 익숙하진 않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어쨌든 12월 15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게? 1세를 찍었는데 2월 1일 올해 2월 1일에 2세라는 거 보니까 역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는 신수를 소재로 삼은 이야기가 사실 한 편만 있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되게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창의적인 소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5편이나 들어있다고 하니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신수를 주제로 이야기를 써달라고 요청했을 때 선뜻 이야기를 술술 만들 수 있는 작가들이 얼마나 됐을까? 사실 되게 쓰려고 하면 어려운 소재 아닐까? 근데 그만큼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재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걸 떠올리신 기획자분을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은.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은 뭐야?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그런 기획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신수는 봉황, 기린 이런 거였는데 맥이나 분곤처럼 생각지 못한 게 나와서 정말 흥미로웠고 맞아. 되게 즐거웠어요. 저 맥을 처음 봤어요.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 맥을 몰랐어요. 나는 맥은 알았는데 이따 얘기했지만 맥이란 신수를 알았는데 맥이란 동물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래서 맥이나 진묘수, 분곤 같은 건 사실 중국에서 유래된 신수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김보영 작가님이 작가의 말에 이수연 작가님이 말씀하셨다면서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많아서 고유의 신수설화가 발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쓰셨잖아요. 근데 역시 호환 마마가 제일 무섭고 그건 실제 하는 공포였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생각나는 우리나라 신수는 해치 정도? 해태라고도 불리우는. 그렇죠. 저도 떠오르는 게 딱 뭐 주작봉황 이런 거였거든요. 그 사방신 같은 개념. 아니면 저는 신수가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으면 그럼 뭐 마을 어귀에 놓인 거대한 나무 이런 얘기를 쓰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묘수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신수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몰랐던 신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 편이 단편집이다 보니까 각 이야기들을 간단하게라도 언급하면서 감상 위주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작품이자 김보영 작가님이 쓰신 산군의 계절이 이제 신수와 여성서사를 결합한 이야기인데 저는 신수와 여성서사를 결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에서 뭐 용과 여성 주인공이 나온다던가 이런 거는 생각해봤는데 신수라고 했을 때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처음과 끝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 읽어봤어요. 그때 그 사이 부분을. 다행히 인터넷에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찾아보면 해석본마다 조금씩 단어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볼 수는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해석이 올라와 있죠.
거길 보면 미루라는 사람이 고구려 본기에 딱 이때 작가님이 인용한 동천왕 20년 기록에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가님이 작가의 말에 왕이 그 살을 먹여서 살렸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거는 제가 삼국사기에서 못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못 찾아낸 건지 아니면 작가님이 뭔가 다른 데서 보신 건지 그거는 좀 궁금해요. 예전에 왜 대장금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그 드라마도 그렇고 어떤 한 줄의 기록을 보고 이야기를 쭉 만들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작가님에게 고구려 본기에 이 부분이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미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한 문단을 보고 이야기가 이렇게 다 생각이 나신 거잖아요. 그 미루가 상군이었을 거고 이런 식의. 실제로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려 본기의 일부 문장을 이제 소설 앞뒤에 인용 배치를 해서 마치 우리가 실제 있었던 역사의 한 단락을 읽는 것 같은 연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연출이 되게 좋았어요. 마치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는 느낌? 실제로 그런 컨셉이고 고구려를 배경으로 소선호의 피를 이어받은 왕후가 있고 산신의 젖을 먹고 자라서 왕후가 된 다른 왕후가 있고 이 두 왕후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에선 산군의 이름이 미루고 미루는 자신이 밀어주던 왕후를 결국 배반하고 그렇죠. 심정적으로는 뭐 서로가 배반했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정치적 견해가 다르지. 아 그렇지. 그지. 소선호의 딸을 대대로 지켜주던 상군이 직접 젖을 먹여 키운 아이인 후녀,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다른 왕후가 되는 에게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요. 저는 이걸 읽고 미루가 지키려던 게 있었잖아요. 이 왕후를 통해 우, 은, 현을 통해. 근데 그게 사실은 허상이었고, 그러니까 허상이었다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게? 사실 조금 의무적이었지. 그치. 그 사람을 아끼는 것은 내가 정말 마음이 동해서 아끼는 거라기보다 그냥 그래야 하니까 책무성으로 맞아. 아낀 것이고 지켜준 것이고 근데 후녀는 본인이 진짜로 원하던 진짜로 지켜주고 싶었던 지켜주기를 원하던 그런 존재였다는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 자기가 지금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허상이고 실제로 지켜야 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읽혀서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한데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믿고 있다. 이게 내 신뢰고 혹은 이게 내 믿음이고 이렇게 여겼던 가치가 알고 보면 되게 다 허황된 거였고 거짓이었고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소중한 건 뭐 눈앞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연인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실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렇게 삐빠지게 노력했는데 그것은 사실 허상이고 그 내가 얻으려고 했던 명예 뭐 이런 것들은 사회적 지위들은 사실 부질없는 것이었고 아니면은 오히려 그러느라고 가족을 사실은 돌보지 못했다거나. 그렇지, 나에게 가장 실질적인 가치로 와닿는 것을 지키지 못한 거지. 그런 이야기처럼 읽혔어요. 독특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눈앞에 있는 거를 지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읽으면서 들었던 감상은 일단 호랑이 시점에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읽으면서 이 상군의 존재가 나오기 전까지 유모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존재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한 두세 장 넘길 때까지. 그래서 그게 이게 호랑이가 하는 이야기구나, 시점이 이쪽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재밌었는데 근데 저는 보면서 사실 상군의 이 미루의 감정선이 완전히 공감이 가진 않았어요. 후녀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충분히 내가 처음에 먹잇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을 느껴서 이후에는 내가 지키는 존재가 되는 이 과정이 글로 읽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저에게는 약간 덜 와닿는 느낌? 그러니까 마치 말씀하세요. 마치 운명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휩쓸린 존재처럼. 근데 저는 보면서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건 이해 갔어요.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호랑이잖아. 그러니까 어린 것을 먹지 않고 지킨다는 어떤 본능적인 것은 이해가 갔어. 나는 오히려 왜 강아지나 고양이도 보면 아기를 상처 입힐 수 있는데 상처 입히지 않잖아요. 새끼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는 이해 갔는데 그래서 걔를 참아 죽이지 못하고 걔를 결국 돌려보내잖아요. 마을로. 마을로 돌려보내고 걔를 죽게 하지 않으려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갔을 거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내가 오히려 이해가 안 갔던 건 이 우은현에 대한 맹목적인 나는 오히려 이게 더 운명지어진 것처럼 느껴졌어.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우은현은 약간 이 사람이 아니지. 이 미루가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고 뭔가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책무성, 계약처럼
그러니까 소선호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 사람과 약속했으니까 정말 이성적으로 그랬으니까 논리적으로 해야 돼. 이런 마음인 거고 후녀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마음이 동해서 한 거잖아요. 그치, 사랑한 거지, 후녀를. 그래서 그 사랑의 과정이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것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상군의 비호를 받는 두 여자가 있고 우은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군의 비호를 받아서 되게 마땅한 여성처럼 등장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소선호의 핏줄을 이어받았고 태생적으로 왕후고 되게 냉철하고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비호를 받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반대로 후녀는 이유 없이 상군의 비호를 받으면서 상군이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온갖 애정을 후녀에게 쏟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다 읽을 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 대본을 쓰다가 이 구조가 되게 로맨스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해.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한데 마지막에 선택받지 못하는 서브 여주가 있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스타일의 굴러먹다 왔다니 지켜줬잖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유 없이 사랑을 다 받는 메인 여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건 연애관계도 아니고 뭐 드라마도 아니긴 하지만 그런 삼각관계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은현이 마지막에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 되게 전형적인 드라마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로맨스 드라마 구조 같다. 그래서 보면서 결국은 상군이 우은현보다 후녀를 선택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만 이제 주인공인 두 여성을 상군이 번갈아 만나면서 이제 둘이 뭐랄까 가까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둘의 얘기가 완전 달랐다가 상군이 우은현을 만나는 것과 후녀를 만나는 것이 겹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야기의 초점이 살짝 흐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왕후의 갈등이 초점이라면 후녀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줘도 좋았겠다.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야기 전체에서 후녀의 생각이나 감정이 저는 덜 드러난다고 느꼈거든요. 상군이 보는 후녀는 있는데 후녀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저는 조금 느껴지지 않아서 마지막에 후녀가 되게 결연한 대사를 하는데 저는 후녀가 이런 사람인가?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나는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이건 상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상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은현의 편에서 왜 상군으로 왜 후녀의 편으로 돌아섰는가 부분에서 약하다고 느낀 건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때 상군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사실 다 뭐 소선호의 피와 그렇지 않은 피를 구분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됐다. 같은 피였다. 이런 걸 깨닫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는 오히려 그게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고 후녀가 어떤 사람인가? 후녀는 끈질긴 사람이다. 어떻게 끈질기다는 건 무엇인가? 살아남고 싶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대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후녀의 캐릭터랑 마지막에 조금 맞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후녀라는 사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은현은 알겠거든요. 상군이 보는 시점이 우은현을 훨씬 더 자세하게 나에게 들려주고 후녀는 잘 내가 후녀를 사랑하는 것만 알겠고 이 상군이. 그래서 저는 후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기대치가 또 있었나 봐요. 처음 이야기가 시작할 때 상군의 젖을 먹고 자란 여성이고 이 사람에게 후녀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상군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잖아요. 왕후까지밖에 안 되는 아무리 뛰어난 여성이어도 왕이 아니라 후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약 불만족하다는 듯이 상군이 얘기했어서 저는 후녀가 나중에 왕의 목 정도는 딸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치가 저에게 있었나 봐요. 읽으면서. 근데 정말 그냥 후녀가 되어버려서 뭔가 그거는 근데 이제 역사적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가부장제에 대해서 어떤 소선호의 핏줄이 우은현이 가지는 페미니즘적인 태도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소선호의 핏줄이고 이게 내 나라다라는 태도가 이제 우은현에게 있어서 저는 후녀에게도 어떤 그에 준하는 모습을 좀 기대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후녀가 되게 제 기대치랑 달랐던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의 보다. 해석과 조금 달랐던 거지.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대는 우은현이 더 마음에 든 거네. 어떻게 보면 우은현이 훨씬 더 입체적이라고 느껴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시작과 끝에 고구려 본기가 있잖아요. 얘기가. 근데 시작할 때 미루 얘기가 나오고 끝날 때 후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녀 얘기가 근데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기록상으로. 왜냐하면 후녀가 그 미루가 지킨 동천왕의 어머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왕, 그러니까 동천왕의 아버지죠. 고구려 본기에 실제로 산상왕이 제사 때 쓸 돼지가 달아나서 담당자가 그 돼지를 쫓아가 주통촌에 이르렀는데 머뭇거리다 잡지 못했고
나이가 20세 정도 되고 아름다운 여자가 웃으면서 돼지를 잡아줬. 난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웃으면서 돼지를 잡아줬다는 기록이 있다는 게 임금은 그러니까 산상왕이죠. 산상왕이 이를 기이하게 여기고 밤에 은밀히 그 여자의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임금이 온 줄 알고 감히 거절하지 못했다. 기록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금이 방으로 들어가 그 여자를 불러 동침하려 하자 여자가 대왕의 명령을 감히 피할 수 없으니 다만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임금이 승낙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게 고구려 본 게 제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난 또 이걸 보고 덕혜옹주 때처럼 아니 왕이면 아무 때나 바지를 벗어도 되는가? 그러니까 왕정이 그렇지. 아주 그리고 폐해. 이게 어쨌든 이 여자가 이 20살의 여자가 웃으면서 돼지를 잡았기 때문에 이 집에 간 거잖아.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듣기에 약간 신기한 일이 있어서 그 여자를 보러 가고 그 일단 바지를 벗겠다고 한 거잖아요, 자기가. 이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대 시점으로 보면은 되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위에를 올라갔어. 그러니까 산상왕의 이 기록이 이해가 안 가서 올라갔더니 몇 년 전에 산상왕이 그런 신탁 같은 걸 받은 게 있는 거야. 너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여자가 오리래. 약간 이런 류의 신탁을 받았어. 그래서 산상왕이 자기가 생각한 거지. 이 여자가 그 여자다. 이게 신탁의 그 여자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취했어. 근데 산상왕의 부인이 이제 우은현이잖아요. 이 우은현이 산상왕의 형의 부인이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소설에서도. 실제로도 그렇고 네네네. 소설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 형이 죽으면 이제 이 가문을 물려받는다는 고구려는 형사취수제가 있었으니까 맞아. 형이 죽으면 부인을 동생과 결혼하는 풍습이 맞아. 아예 있었던 나라니까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록에도 약간 우은현 이 황후의 이름이 진짜 우은현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우은현이 실제로 그 왕을 고른 것처럼 나오거든요. 실제 고구려 본기에서도. 그리고 어쨌든 이 우황후가 주통청 여자를 죽이려 했고 이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한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도망가다가 병사에게 잡히자 그 라일리 마슈트 그 후녀의 그 대사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부사기에 있더라고요. 있는 대사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니 임금의 명령이냐 왕후의 명령이냐 지금 내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진실로 임금이 남긴 혈육이다. 나를 죽이는 것은 좋으나 왕자도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난 또 이걸 읽고 그때도 이미 여자의 생명보다 그 안에 남자의 것으로 기대되는 배아가 더 중요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후녀도 사실 자기 뱃속에 있는 게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잖아. 그렇지만 일단 왕자라고 말해서 살아남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씁쓸함 얻었지만 소설에서는 이 장면에서 이제 미루가 되게 굼실굼실 움직여서 맞아. 좀 귀여웠어요. 후광을 이렇게 해주잖아. 그게 난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나도 운명이 허락된다면 호랑이 품에서 털을 입을 삼아 자고 싶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할 때 호랑이가 굼실굼실 움직여서 나에게 후광을 비춰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굼실굼실 움직이는 게 너무 귀여웠는데. 너무 귀여웠어. 그죠. 근데 저는 다만 이 이야기 전체를 쭉 봤을 때 지금 한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왕이 그 주통촌 여자와 동침하고자 하는 어떤 과정이나 그 후에 여성이 도망치면서 했던 대사들이 다 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작가님이 이제 그걸 토대로 웬만하면 역사적 사실을 맞춰서 다 이야기를 쓰신 건데 저는 약간 역사적 사실과 소설의 장면을 껴맞추다가 약간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몰입이 조금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아쉽다고 맞아요. 느낀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구려 본기를 보고 어떤 부분을 취하고 어떤 부분은 무시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작가님이 최대한 많은 역사적 사실을 각색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은 소설이니까 후녀가 그냥 왕이 돼도 됐었지. 이를테면. 아니면 후녀가 이제 이 왕과 만나는 과정이 주통청 여성과 만나는 과정이 본기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소설에서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좀 더 페미니즘적으로. 나는 우은영과 사랑하기를 원했어. 뭐 우은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상상력이 들어갔어도 좋았겠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되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비루나부라든가 뭐 연나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지명과 함께 막 나오는데 너무 역사적 사실을 신경 쓰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소설적인 재미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던 느낌의 단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밌었어요. 나 진짜 재밌었어. 백호도 나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편이 용화 화생기였는데 저는 이 이야기는 약간 소설보다는 설화? 원래 용소가 원래 설화가 많잖아요. 용이 뭐 승천한 연못이라든지. 그래서 그런가 전반적으로 되게 설화 같은 느낌. 어디 산 올라가서 절 들어가기 전에 보면 여기 호수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 이 연못은 몇 년도에 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생긴 연못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신수라는 존재에게 인간이 뭔가를 바란다, 기도한다,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소망이 가장 강하게 표현된 단편인 것 같아요. 다른 소설들에도 소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단편이 소망에 대한 내용이 제일 강했고 그리고 소망 중에서도 가장 흔한 소망인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가 이 소설의 골자잖아요. 근데 그런 소원을 빌게 되는 어떤 배경의 이야기로 지독한 가뭄 그리고 다른 이의 목숨을 빚져서 살아나게 된 아이의 이야기가 비를 내리고 해달라는 소원과도 맞고 용서에 대한 설화 같은 이야기랑도 맞고 약간 설득력이 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좋았는데 다만 여기서도 저는 감정선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제가 요즘 감정선이 이해가 안 가는 걸까요? 저의 감정선이 문제일까 이 정도면? 요새 메말랐어? 그러니까 내가 메말랐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이 용이 되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을 교류하다가 마지막에 용으로 승천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 이 흐름이 무슨 내용인지는 또 알겠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작가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무슨 이야기인 거랑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 좀 다르잖아요. 그쵸. 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저에겐 좀 안 와닿는 느낌? 저는 이 용암화생기에서 제가 느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언젠지를 모르겠는 거야. 맞아. 근데 시대도 모르겠어요. 저는 시대를 모르겠는 게 너무 저한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조선시대쯤인지 현대인지 전 중간에 현대인가 싶었어요. 나는 금미래라고 생각한 거야. 처음에는. 금미래. 근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맞아. 배경이 불확실했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면 조선시대인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계속 읽어보면 근데 현대면은 이런 화생기 같은 이야기가 사실상 거의 되게 희박하지. 왜냐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산을 올라갔을 테니까. 그죠? 그 금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이 공간적 감각이 없으니까 이 이야기가 나한테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아. 맞아요. 네. 전반적인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저는 감정이었고 이 감정선이 조금 이해가 안 갔고 저는 공간이었어요. 그치. 공간적인 배경이 불확실한 것. 이 전체 이야기의 맥락을 약간 흐트러뜨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것도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위례 작가님 작품인데 저 위례 작가님 작품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저희가 위례 작가님 작품을 못 다루고 있는데 위례 작가님이 아까 그 작가 소개할 때 언급했던 백관의 왕의 이른이라는 아작에서 나온 소설집이 있는데 네네. 그게 너무 제가 그 올 초에 읽었는데 내가 생각했어. 감히 이거는 아마 올해 최고의 소설집일 것 같다. 그게 제가 단편이 한 꽤 여러 개 실려 있어요. 근데 마지막 두 편 중에 하나가 백관의 왕의 이른이거든요. 만 읽어도 사실 이 책은 책값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훌륭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위례 작가님은 그 책에 이제 SF도 쓰고 호러도 쓰고 판타지도 되게 여러 가지 쓰셨거든요. 그래서 장르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위례 작가님의 이제 맥의 배를 가르면을 읽기 전부터 이미 기대가 완전 만빵이었고 그리고 읽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이 이야기가 뭔가 제 안에 어떤 이데아를 구현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맥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서생원의 이야기였고 맞아. 대부분의 우리가 한때 내 손톱을 쥐가 먹고 쥐가 나 대신 학교에 가주기를 바랐고 출근해주기를 바랬고 이 도플갱어에 대한 환상이 있죠. 과제해주기를 바랬던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이란 게 바로 꿈이잖아요. 그리고 꿈이 다시 맥으로 돌아가잖아.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서생원 이야기인 것을 알고 다시 보면 도입부가 완전히 이해가 되는? 맞아. 그러니까 사실 두 번 읽어야지 온전해진 이야기인 거야. 맞아, 이게 얼마나 순한 구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이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요즘에 소설을 읽을 때 연출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설도 이야기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5 이야기 중에서는 사실 맥의 배를 가르면이 가장 저의 취향이었는데 도저히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글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도입부부터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걸까 너무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2번 읽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읽힌다는 점이 좋았고요. 이게 처음에 너로 시작하고 나의 존재가 숨겨져 있거든요. 너의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나의 시점도 중간중간 등장하기 때문에 너랑 내가 어떤 존재일까? 이 사이의 서사를 내가 파악해내려고 계속 애쓰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리극의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초반부 약간 스릴러 같은 그쵸. 느낌을 계속 주기 때문에 되게 서스펜스의 느낌, 스릴러 같고 되게 추리극 같고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 이게 되게 처음에 기로 시작하는데 기승전결로 안 가고 기전승결인가? 이렇게 가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 거야.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무슨 일이지? 기가 끝나고 전이 나오는 순간 승에 무슨 일이 있었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선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더 매력이 되는, 오히려 헷갈리게 읽도록 독자를 유도하는 그런 글이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독자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맞아, 근데. 헷갈릴 수 있겠다. 혹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 맥의 배를 가르면이 꿈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꿈과 현실이 분리되길 바라는 사람보다 꿈과 현실이 뒤섞이길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그 생각해보면 나는 어렸을 때 모두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근데 제가 또 명민한 어린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잠깐 생각한 다음에 곧바로 그건 모순이구나 싶어서 취소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이를테면 로또 맞게 해달라는 소원도 그 소원에 빈 모든 사람이 다 로또에 맞으면 정작 지금 로또가 가진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치. 왜냐면 그 소원은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싶어요잖아요. 그렇죠. 그 소원의 본질은. 그 소원의 본질은 노동하지 않고 급격한 부를 얻고 싶다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가치가 있고 사람을 추동하게 된다는 생각을 제가 그 뒤로 계속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여기서 이 서생원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존재로 살길 바랐고 나는 이 서생원의 반대급부에 있는 나는 언제나 죽음을 갈망했다. 이런 게 맞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 환상적인 거야. 왜냐하면 보통 언제나 죽음을 갈망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존재냐? 라고 묻는다면 약간 오묘해진 지점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당사자성 발언이에요. 저는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생원의 갈망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갈망을 제외해버리면 제대로 된 존재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근데 서생원과 나가 만났을 때 둘의 꿈이 동시에 이뤄졌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나는 그래서 꿈을 이뤘고 근데 서생원은 제대로 된 존재로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나의 꿈이 언제나 죽음을 갈망했다는 것이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야. 그지? 왜냐하면 걔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내가 제대로 된 존재로서 온전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런 점이 난 되게 신기했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 이해가 되시는 신기한 감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스포일러라서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서생원이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아. 온전할 수가 없어서. 둘이 왜냐하면 서로 만난 순간 서로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로 인해 꿈과 현실이 뒤섞인 세계에서 오히려 제대로 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잖아. 맞아요. 그게 너무 완벽한 이 완결성을 지녔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회의 느낌을 되게 잘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그래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되게 추상적인 묘사로 이루어져 있고 약간 주제가 난해한데도 저는 되게 전달력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기의 끝부분. 그러니까 꿈이었다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소름 끼쳐서 너무 재밌다.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너무 재밌다. 그래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맥의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아메리카 테이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존하는 맥이라는 동물은. 네, 맞아요. 그리고 코끼리의 코랑 소의 몸과 돼지의 발을 가진 환상의 동물로 유명한데 아메리카 테이퍼가 그렇게 생긴 느낌이었어요. 근데 코끼리 코까진 아니고 약간 둥글둥글한 멧돼지 같이 생기네. 그래서 이런 동물이 꿈에서 내 꿈을 잡아먹는다면 기분이 너무 이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맥은 이 아메리카 테이퍼는 진짜로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실존하는 동물이? 네. 우리나라에도 아메리칸 테이퍼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죽었어요. 절대로 맥의 배를 가르면 안 되겠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예,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번째인 죽은 자의 영토는 저는 이것도 재밌었어요. 이건 되게 청소년 소설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공포 장르의 느낌이 있는데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저는 웹툰 신과 함께가 있잖아요. 영화화도 많이 된 그 작품도 생각이 났고 이런 전통 무속 장르의 이야기들도 같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런 저승에 대한 이야기,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라고 해도 되겠죠? 무속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또 흥미롭게 읽었고, 무명의 설정, 이 주인공의 설정을 처음 볼 때부터 얘는 나중엔 결국 어떻게 되겠다라는 이 느낌이 왔는데, 이게 되게 전형적인 스타일이었으니까. 그러면서도 그 과정을 이제 쭉 따라가는 게 마치 좀 평범한 아이가 마법소녀가 되는 과정처럼 좀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특히 소년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묘사 부분이 저는 좀 섬뜩하게 묘사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체에 대한 묘사가 재밌었어요. 공포물의 느낌이 나면서도 아주 공포는 아니고 적당히 흥미진진한 청소년 소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 작가님이 진묘수로 골랐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나라의 진묘수는 무릉도원이래. 무령왕릉에서 맞아요. 발견된 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묘수 컨셉으로 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 저 본 것 같거든요. 진묘수 얘기를. 그래서 그게 신기했고 이 이야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죽은 자의 미련이 아니라 산 자의 미련이다. 맞아.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꿈에 나와주길 바라고 이러잖아.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내가 그대를 잃었어. 그대가 꿈에 나오길 바라. 근데 그건 진짜 내 미련이다 생각해보면. 그대는 내 꿈에 안 나오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런 소망이 없는 거지. 왜냐면 그치?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욕망도 소망도 없는데 산자가 나를 원해서 내가 못 떠나고 꿈에 나타나 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가 가끔 뭐 죽은 사람의 꿈을 꾸면 걔가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보러 와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맞아. 나는 그게 진짜 오만한 생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도 약간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편이 이제 이산화 작가님의 달팽이의 뿔인데 이거는 흑삼릉과 봉안람이라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도입부부터가 이게 정말 고전소설 주인공 맞아. 같은 컨셉으로 가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이제 흑삼릉은 본래 뭐 어디 사람이다. 이제 이게 시작인데 이게 예전 고서적에는 다 이렇게 시작하죠. 고서적에 사람 이야기가 나올 때는 다 누구누구는 본래 초나라 사람이다. 누구누구는 본디 제나라 사람인데 뭐 무슨 전쟁 때 어디로 넘어와 지냈다. 이게 처음 다 도입부여서 이것도 딱 되게 무슨 흑삼른 전 이런 이야기의 도입부처럼 느껴져서 되게 흥미진진했고요. 그리고 고전소설의 되게 전형적인 말투 뭐뭐 하세 이런 고어투를 쓰고 있음에도 이게 여성들이라서 느껴지는 독특함이 있었어요. 이게 예전 소설이라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남성 말투와 여성 말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약간 독특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달팽이의 뿔을 읽기 시작하면서 달팽이 비슷한 신수가 있나? 이 제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가 언제 나오지? 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순간에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나온다 달팽이가. 근데 저는 이 달팽이 뿔의 감상이 첫 작품인 산군의 계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감상과 약간 이어졌단 말이에요. 결국 봉알람이 그렇게 도룡지기를 익혀 평생을 바쳐 가장 큰 곤의 7배나 큰 곤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실제로 가능할 뻔도 하였으나 그렇죠. 그 과정 끝에 결국 알게 된 것은 사는 것은 참으로 더덥고 우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약간 이 뒤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장자편을 현대적으로 다시 쓴 거 아닐까. 그러니까 도입부도 그렇게 들어간 게 사실 이게 장자라서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그리고 어느 날 결국 가장 큰 곤보다 7배보다 더 큰 곤이 등장해. 그러니까 가장 큰 곤에 7배만큼 큰 곤보다 더 큰 곤이 등장해. 누구도 그 곤에 잡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화석이 떨어지는 걸 것 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미물 같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의 뭐 종말론이네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죽자 사자 아등바등 사는 것이 또 얼마나 헛된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산화 작가님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출간된 건 거의 대부분 읽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 전에 읽었던 작품과 분위기가 살짝 달라서 좀 신기했고 작가가 뛰어나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책 얘기 다 했으니까 책에 실린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잠시 늘 그렇듯 안전과 책을 얘기할 때 늘 그렇듯 잠시 책 자체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이 책이 표지도 예쁘고 신수 엔솔로지라는 주제도 너무 좋고 섭외된 작가진도 정말 좋은데 맞아. 안전과학이 도대체 언제까지 좌측 정렬을 할 것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뭘까? 나는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게 허세인가? 아니면 뭐
디자이너가 좌측정렬 신의 C였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글로벌한 느낌 아닐까요? 뭐가 글로벌, 한글로 책을 내는데 뭐 어떻게 글로벌한데. 아니 저는 그때 내가 한 번 이 얘기 했었어. 한글을 책에 낼 때 양측 정렬을 하는 이유가 있고, 영어 혹은 알파벳을 쓰는 언어가 좌측 정렬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좌측 정렬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문자의 특성이 있는데. 그렇지. 근데 가독성은 다 무너지고 읽는 데는 어지럽고 여백은 하나도 받지 않고, 너무 저 이따 솔직히 좀 짜증났어요. 저는 좌측 정렬인 책을 읽을 때에 양측 정렬인 책을 읽을 때보다 재미를 덜 느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우리가 가독성이 떨어지는 형식이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저는 제목이 살짝 이해가 안 가긴 했거든요. 이게 뭐 표제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 제목을 누군가 정했을 텐데, 심지어 안중가 혹은 편집자라고도 스스로를 안 하지만, PD라고 하지만 PD가 정하든 누군가 정했을 텐데 왜 이렇게 정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늘 말하는 건데, 저는 목차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편집자가 이유가 있어서 목차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나는 그치. 굳건하게 믿어.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여는 작품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치. 중간엔 이렇게 해야겠다가, 왜냐면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소설집의 기승전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작가의 여러 단편을 실을 때도 이유가 있는데, 이건 엔솔로지잖아. 저는 이 목차도 좋은데, 이 목차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마지막에 스토리 PD가 편집자의 말처럼 쓰는데, 솔직히 나는 이걸 왜 쓰는지도 이해는 안 가거든? 엔솔로지는 써도 되는데, 왜냐면 기획할 때 이유가 있었으니까. 근데 안전가옥은 엔솔로지가 아닌 거에도 다 편집자의 말이 실리거든요? 그게 나는 그거 허세인가? 맨날. 얘는 왜 그렇게 허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스토리 PD의 말에서 스토리 PD가 작품을 언급을 해요, 하나씩. 근데 그 언급하는 순서가 목차랑 다른 거야. 맞아, 다르더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목차대로 언급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그 스토리 PD가 언급한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바꿨는지. 바뀌었다. 근데 그러면은 다시 말을 바꾸셔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언제나 100점이라는 안전가옥 책에 언제나 100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워도. 언제나 부족한 게 있어. 만듦새에. 그게 나를 너무 열받게 해. 그러니까 저는 제목은 좋았거든요. 원하고 바라올 건데가. 나도 제목은 좋았어. 근데 이 책과 어울리는가? 의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전체가 소망과 바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았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기엔 괜찮았지만 신수라는 소재를 내세우기에는 애매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생각한 컨셉이랑 나중에 엮어낼 때 생각한 이야기들의 컨셉이 좀 달라졌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수 이야기를 생각했다가 나중에 5편을 읽어보니까 소망이나 바람에 관한 이야기로 바꾸신 건지, 뭔가 콘셉트를. 그래서 좋지만 애매한 제목이다라고 생각했고, 좌측 정렬은 정말 가독성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매번 하는 얘기지만 소재는 저는 좋거든요. 저는 안전가옥의 소재는 참 좋아요. 독특하고 참신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끌어내는 것이 안전가옥의 장점인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야기를 엮어내는 어떤 연출, 편집, 형식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끝나기에 앞서서 그 사이에 어느 분이 저희 계좌를 잊지 않고 후원해 주셨어요. 네. 계좌 한번 불러드릴까? 간만에? 그러자. 저희 이제 네. 2번째 책이니까 여러분 봄을 맞아서 후원을 한번 보내주세요. 되게 다정하게 삥 뜯는 사람처럼 말했네? 아니, 이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보이스피싱 문제 때문에 계좌를 안 올리고 있는데 찾아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혹시 또 의향이 있으신데 이제 찾기 귀찮아서 못 보내주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불러드리자면 카카오뱅크 7979-29034102고요. 이게 저희 둘이서 쓰는 모임 계좌라서 7979로 시작해요. 이게 또 무슨 스미싱용 계좌다 이런 썰이 한번 돌았었는데, 아니야. 모임 통장이에요. 네, 이게 저희 모임 계좌라서 그렇고, 최근에 정주행 끝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주행 다 해주신 거지. 다 들어주셨나 봐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책은 원미동 사람들을 하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원미동 사람들 보니까
약간 두껍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저는 원미동 사람들 읽었다고 기억은 하는데 뭔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 읽었을 때랑 지금 읽으면 또 느낌이 다를걸? 완전 다를걸? 그래서 양기자 작가님의 원미동 사람들로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정했고요. 총 11개의 단편으로 되어 있는 연작 소설이니까 여러분 잘 찾아서 사람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팟빵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작은 부자님께서 저희가 대개편에 본책만책 본책만책 대개편에 이제 대개가 개가 술을 어떻게 마시는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죠. 그게 너무 재밌었다고 해주셔서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진짜 즐겁게 녹음했거든요. 그 네.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공감해주시는 분이 있다.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트위터랑 인스타그램도 팔로우랑 멘션, DM 다 괜찮고 팟빵이랑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배가 고파서 배에서 소리 나는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